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할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거래를 한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역대 최고 과태료인 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건 외에도 150여 차례 이상 무차익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전격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창업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이 회장의 갑작스런 퇴임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에 코오롱그룹이 어떻게 운영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정으로 가게 된 삼바 사태 핵심 쟁점과 사법부가 어떤 점에 주의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GM이 추진해온 연구개발법인 분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심 법원이 한국GM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할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임시주총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서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은 한국GM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라면서 정관규정상 초다수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분할 승인이 보통주 총수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란 한국G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GM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GM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설립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당장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노조와 산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을 통해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신설법인 이사회를 꾸리는 등 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3일 분리법인 설립은 어렵게 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 회계 판단에 반발해서 법원에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선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을 함께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내에 있는 빅4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게 사기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사기의 기준이 뭡니까? 금융당국과 날선 공방을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증선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이후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서 증선위가 내린 행정처분 가운데 검찰 고발 The New Abante. 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할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거래를 한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역대 최고 과태료인 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건 외에도 150여 차례 이상 무차익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전격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창업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이 회장의 갑작스런 퇴임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에 코오롱그룹이 어떻게 운영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정으로 가게 된 삼바 사태 핵심 쟁점과 사법부가 어떤 점에 주의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GM이 추진해온 연구개발법인 분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심 법원이 한국GM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할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임시주총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서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은 한국GM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라면서 정관규정상 초다수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분할 승인이 보통주 총수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란 한국G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GM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GM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설립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당장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노조와 산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을 통해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신설법인 이사회를 꾸리는 등 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3일 분리법인 설립은 어렵게 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 회계 판단에 반발해서 법원에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선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을 함께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내에 있는 빅4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게 사기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사기의 기준이 뭡니까? 금융당국과 날선 공방을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증선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이후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서 증선위가 내린 행정처분 가운데 검찰 고발과 상장 폐지 심사, 매매거래 정지를 제외한 재무제표 제작성과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80억 원 부과가 미뤄집니다. 소장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 증선위에게 답변서를 받은 뒤 쟁점을 정리하는 쟁점 기일을 열고 정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을 열어서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1, 2, 3심까지 사건이 가고 쟁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퉈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건 자체가 길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소송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선위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처음부터 신제품과 판권 매각 등 바이오에피스의 주요 경영에 동의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맞선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이 회계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이를 뒤집은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오늘 전격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룹 총수에 오른 지 올해가 꼭 23년 만인데요. 이 회장은 퇴임 후에는 창업의 길을 걷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이웅렬 회장이 사내 임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서신입니다. 그동안 몸담았던 코오롱을 떠나 새 인생을 살겠다며 그간의 고민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사내 임직원 행사에서 내년부터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6년 1월 나이 40의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지 23년 만입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자로 코롱그룹 회장직을 물러날 것입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직도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 코롱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장은 금수저로 태어나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컸고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이용렬로 돌아가 창업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그룹 임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코롱그룹은 곧바로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석진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주사를 이끌도록 했고 이 회장의 아들인 이규호 전략기획 담당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 임원 4명을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등 사내 여성 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예, 현행 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과태료로 7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증선의 결정이 조금 전에 나왔다고요?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종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골드만삭스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금 전 결정했는데요. 공매도 사건 사상 최고액인 7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냈는데 미리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60억 원 규모의 결제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이와 같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골드만삭스는 150여 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초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 원 한 건을 논의했지만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습니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됐었는데 당초 시장이 전망한 20억 원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과태료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모든 금융사들이 같은 규정 위반으로 낸 과태료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20배 많은 초대형 규모인데요.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오류에 따른 유령 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 제도 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구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벌써부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평균 대출 금리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던 가계대출 금리가 0.02%포인트 오른 3.64%를 기록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31%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오름폭이 더 커서 0.06%포인트 상승한 4.45%까지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도 3.65%로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모레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번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금리에 먼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금금리도 중요할 텐데 예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더 올랐습니다. 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0.09%포인트 상승한 1.93%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기 예적금 같은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1.9%로 0.08%포인트 올라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데다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금리를 높인 예금 특판 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LG그룹이 연말 인사를 오늘 실시했습니다. 이미 전해진 대로 기존의 부회장 5사람은 그대로 유임이 됐는데 사장급부터 적극적으로 외부 인사를 수혈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안정 속에서 변화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될 텐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예, LG그룹 연말 인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기존 부회장들은 유임됐습니다. 주력 계열사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U+, LG생활공간 등의 대표이사 부회장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하지만 사장급에서는 외부 인사 수혈이 많았는데요. 구광모 신임 회장이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력 계열사인 LG화학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직에는 글로벌 기업인 3M의 신학철 수석 부회장을 영입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사장과 임원급 인사입니다. 지주회사인 주 LG는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홍범식 대표를 경영전략팀 사장으로 영입하고 한국타이어에서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영남 부사장을 같은 부사장급인 자동차 부품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재육선 담당 상무로 김희경 이베이 코리아 인사부문장을 영입했습니다. 역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할 텐데 궁금한 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얘기들이? 네, 안정을 기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다음 포석으로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와 함께 일부 조직 개편도 이어졌는데요. LG전자가 주목됩니다. 최고 경영자인 조성진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으로 로봇 사업센터와 자율주행 사업 태스크가 신설됐습니다. 미래 전략 사업의 조기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적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해 앞으로 해마다 1,000억 원대의 마일리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품질경영 발전의 성과를 낸 유공자, 또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장 400여 점이 수여됐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또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마침 오늘 9월 인구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출생아 수가 나왔는데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이 저출산 상황이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남대 인춘식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또 3분기에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요. 네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출생아 수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다양하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나타났잖아요. 3분기 현재요. 예. 예, 그렇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금년 목표가 1.0%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가파르게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청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갑격이 다른 나라보다 세계 최고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보겠죠. 예. 그렇죠.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잘 낳았지만은 최근에 여성들이 특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연령 여성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이라든가 또 부부간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을 했으나 출산을 미루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하나만 낳고 멈추는 부부도 많고요. 그렇죠. 또 반면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 이전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본인의 삶이나 사회상을 위해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동일한 사례입니다. 예. 교수님, 이게 추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더 줄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지금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합계 출산율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구 구조로 봤을 때 2명을 보고 있습니다. 2.00 정도요? 2.0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절반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그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율이 정부 계획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제 협력개발기구인 OECD 통계 평균에 1.68명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주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십몇 년 전부터 거의 뭐 매년 한 10조 원 이상의 이 뭐 저출산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그렇죠. 연 10조 정도를 평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다.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상당한 예산이지만은 아이를 낳는 출산보다는 보육에 아기를 키우고 보육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지배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치우쳤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특히 보육 확대 저출산 예산의 7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복지라든가 영유아 복지 정책이지 인구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아이 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등에 흩어져서 정책이 집중적으로 일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보육 정책이 약 91종이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이 저소득 지원이라든가 복지 확대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과 상당히 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교수님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대안도 다 담겨 있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남대 임춘식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인데 민간 경제연구소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는 큰 기업들도 자칫하면은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잘못하면은 이사회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든 한국경제연구원의 관계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기업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상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어쨌든 뭐 통과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인다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 연구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조항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일단 정부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 중에 다중대표 소송,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자사주 규제 등 이런 지배구조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 감사위원 네. 분리 선출 내용, 그다음에 다중대표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 정도가 이제 연구원에서도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예.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저희가 화면에 띄운 그 주요 내용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 정도면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라든가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일각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를 뭐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보다는 2대 3대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예. 해외 투기 자본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예. 사실 소수주주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예. 사실 의결권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예. 결국은 이러한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2대 3대 주주 또는 해외 투기 자본에 이용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뭐 오늘 저희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잘못하면 시총 3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들이어서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바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렇게 돈도 많이 갖고 있고 힘도 센데 방어할 수단이 없느냐라는 점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는 달리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정부가 그러니까 주식의 분산, 그러니까 너무 대주주가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라는 주주 분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업 공개도 시키고 계속 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주주들이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분이 분산되면서 경영권에 대해서 좀 지분율이 약하고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수단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늘 알겠습니다. 주장하기를 예.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대안을 또 여쭤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 바로 좀 전에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대주주를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계 네. 투기 자본들이라는 게 지분이 뭐 3~4%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뭐 보다는 이게 몇 프로씩 이렇게 조금씩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합을 하기가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뭐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네.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2003년도에 소버린이 SK 지분을 사실은 14.99%를 매입을 했고요. 예. 이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기관에 매각을 해서 연합을 해서 SK 경영권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해외에서 최근에는 뭐 엘리엇 잘 아시겠지만 엘리엇이 이탈리아에 텔레콤 이탈리아 지분을 8.8% 확보를 해서 다른 기관 투자자하고 연합을 해서 네. 대주주인 프랑스계 그 대주주인 비벙디 약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비벙디가 선임한 이사를 모두 해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결코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고 해외에서도 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대로 네.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연구원에서 내놓은 대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점점 글로벌화되어 있고 그렇죠. 또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타깃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연합환경연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신 이유는 이런 조항들이 다 입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게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할 수 수단도 같이 입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강화, 지배구조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정의감이나 당위성에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고요. 예. 이게 규제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정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이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제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기업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유정주 기업혁신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23년 동안 유지해왔던 회장직을 전격적으로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잘 나가는 재벌 총수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더 아마 화제가 됐던 이유는 청년으로 돌아가서 창업에 도전하겠다. 아마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아마 궁금증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웅열 회장의 전격 퇴임의 이유는 무엇일지, 이 회장이 없는 코오롱 그룹이 별 문제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인지, 이 회장이 하겠다고 하는 창업은 과연 어느 쪽일지 이런 좀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벌정책연구원 홍성추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웅열 회장이 코오롱 그룹 회장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만큼 유명하신 분은 아니어서 이웅열 회장을 좀 간단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웅열 회장은 그 코오롱이 1954년에 창업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3세인데요. 예. 전형적인 재벌 3세의 길을 걸어온 그리고 아주 순탄하게 그룹 경영을 맡게 된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그룹들은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때 형제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면서 치열한 그 내부 문제를 거쳐서 상속이 되는데 이웅열 회장은 3세인데 외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세 때 아주 그 치열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싸움이 있어서 그게 아마 재벌가에선 최초의 재벌가 분쟁이 될 겁니다. 코오롱 그룹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동찬 회장이, 그러니까 이웅열 회장 아버지는 예. 단아들이어서 아주 순탄하게 이웅열 회장한테 그 그룹 경영을 물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996년이니까 23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버지 덕분에 이 회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무리 없이 편하게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눈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할 때도 주식을 넘겨줄 때도 여러 가지 눈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6% 정도의 단독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아들이 지금 이번에 전무 승진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수업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뭐 새롭게 또 이제 나오겠죠. 오늘 사실 여쭤보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왜 갑자기 그만둘까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내부적인 요인은 이제 코롱그룹이 변신할 때가 됐다. 사실 코롱이 예전에 50년대 창업이 돼서 6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그룹들이 커지면서 어쩌면 왜소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가려고 했던 게 이웅열 회장이 부회장일 때 진두지휘에 있던 이동통신을 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었고요. 그 후에 이 바이오 쪽 또 이 건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러나 그런 쪽에서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충격을 줌으로써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던지는 이런 쪽으로 봤고요. 또 일종의 용태 같은 거군요. 뒤를 그래서 위해서. 거기에서 뭔가 자극을 줘서 뭔가 새롭게 변신해보자. 그러면 자기가 먼저 걸림돌이 되니까 먼저 자리를 일어서 보자. 이번에 그 퇴임사에도 그런 얘기가 잠시 비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새 정권이 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게 힘들어지면서 어쩌면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할 때 규제라든가 이런 게 힘들어서 어쩌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 경영 부담이 좀 스트레스가 크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번에 나오는 거에 보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너무 입을 세게 물었기 때문에 금수저가 금이 갔다 이런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기자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이렇게 뽑아서 썼던데요. 그러면 코롱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주가는 제가 오전에 봐서 오후에 제가 그 종가를 못 봐서 제가 뭐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고 해도 아주 많이 하락한 건 또 아니고 조금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으니까요. 이거는 왜냐하면 갑자기 회장이 죽었다든가 회장이 구속이 됐다든가 이런 큰 유고였으면 주가가 출렁거리지만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인 상태에서 경영권만 넘긴다 발표한 것뿐이거든요. 그다음에 액션 플랜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큰 주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시장에서 일단 관망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도 관망 아니라도 주가에는 크게 출렁거리지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럼 시장에서는 이웅열 회장이 물러나고 지금의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집단 경영 체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경영권 수업을 받겠다 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렇게 가도 코롱그룹이 성장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와 비슷한 형태가 SK그룹이 슈펙스 경영추구협의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거지만 지금은 대주주가 있는 상태예요. 대주주 자격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웅열 회장.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뭐 이 회장이 그 뭐 경영 일체 관여 안 하겠다고 했지만 또 뭐 그룹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대주주가 자문을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 집단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좀 낯선 거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확실하게 오너가 있는 재벌 같은 경우는 오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가 그냥 뒤에 물러나서 그냥 본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외국처럼 될까 싶네요. 그러니까 큰 그룹들은 대부분 그 여러 가지 섹터별로 해서 부문장 제도를 해서 그 부문에 맡기고 다시 이 전체적으로 부문장들이 모여서 이 그룹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거든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또 롯데도 그렇고 메이저 그룹들은 그런데 코롱 같은 데 한 30대 그룹 정도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서 온이라는 그 위원회를 두어서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의미는 다른 대그룹처럼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규모가 작고 아직은 오너십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경영에서 물러나지만 오너가 언제든지 리모컨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큰 의사결정이 내려지거나 이러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섣불리 추측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뭐 소설 쓰는 것밖에 안 될 테니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요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웅렬 회장이 청년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창업자 이재용 회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카 인수하고 해서 지금 뭐 이제 CEO로 이제 올라와서 지금 먼저 공주까지 좀 같이 하고 있는 정도. 뭐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하나 차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꿈틀거리는 게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코롱이란 큰 그룹을 이끌고 가서 하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요즘 중소기업 창업하는 데도 업종별로 해서 이 대그룹이 중소기업 업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나와서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뜻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은 오히려 자기가 이 하고 싶은 일, 그룹 창업이 아닌 자기 취미라든가 이러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어쩌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뜻도 내포됐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23년 전에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때는 본인의 의사는 사실은 100%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때는만 하더라도 그때 이동찬 회장이 물러날 때가 우리 나이로 7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웅렬 회장이 우리나라 63세이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어쩌면 지금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때라서 그렇죠.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창업이 기업인지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자기 취미와 연관된 창업인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역시 그것도 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아직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뭐 코론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원장님 모시고 의미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사실은 시간 문제지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이의 이 고의 분식 회계 결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방식은 이미 예고됐던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오늘 모셔서요.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 부분들 하고요. 역시 이제 증선이가 바라본 시각과 또 법원이 바라본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의 고발 수치도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송 제기 이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삼바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 IFRS라고 그러죠. 거기에 맞춰서 회계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IFRS의 어떤 회계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이용한 것이냐. 증선이가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쪽이죠. 그런 쪽이죠. 그런데 삼바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잘 따랐다. 시키는 그렇죠. 대로 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했고 2016년에도 그 국제회계 기준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금융위도 과거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사실은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증선이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바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정말 자신감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전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은요. 보통 증선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꼬리를 내리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처벌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삼바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고의 분식 회계라고 그러면요. 매출액을 부풀린다든가 뭐 이익을 부풀린다든가 보통 이렇게 어떤 회계를 갖다가 약간 거짓으로 꾸민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이게 보통의 분식 회계예요. 엔론이 그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 그렇죠. 그랬죠. 근데 여기 삼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수익이 확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변경한 것이지. 그리고 그 기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회계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삼바는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삼바는 다른 어떤 분식 회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 상당한 어떤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분식 회계인데 증선이가 네. 내린 결론은 예. 거기서 이제 고의라는 게 좀 악질적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흔한 말로 회계를 조작한 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걸 고의로 증선이가 내린 결론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그 과정이 명쾌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이것이 종속회사로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단독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시청자들이 쉽게 설명 받으려면 이해하려면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삼바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이 삼바만 갖고 있었는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하고 공동으로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권이 삼바가 갖고 있었다. 85대 15 네. 지분이 말이죠. 지분은 확실하게 그다음에 그랬죠. 이사도 3명 대 1명 그랬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바이오젠이 그 7년간의 사업 보고서에 보면 경영권이 삼바에 있었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예. 근데 2015년에 가서 이제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삼바가 가장 강력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증선위에서는 원래가 이게 관계회사인데 그렇죠? 공동지배인데 처음부터 공동지배로 처음부터 공동지배였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지배였는데 처음에는 단독지배로 했다가 공동지배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2015년에. 근데 삼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지배였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공동지배로 바꾼 게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간 거지.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증선이가 얘기하는 것이 원래가 공동지배였는데 니들이 왜 단독지배라고 하다가 공동지배로 바꿨냐 이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삼바 얘기는 그럼 공동지배가 맞다면 내가 공동지배로 바꿨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거 좀 궤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러면 진작 2012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꾼 거 아니냐? 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궤변 소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럼 왜 바꿨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변경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그 조작을 하면 고의분식 회계를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없다고 이제 삼바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얻은 이익이 4조 5천억이 갑자기 수익이 확 올라오고 1조 4년 9천억의 적자인 순수익이 회사가 생기고? 갑자기 흑자인 회사가 됐는데 그게 얻은 그래서 거 이제 없다고 할 수 상장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증선위에서는 말이죠. 근데 상장은 어차피 적자 상태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게 삼바 얘기예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승인을 받잖아요. 예.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장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것이 삼바 측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콜옵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콜옵션 얘기를 그러면 숨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콜옵션 때문에 사실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그러니까 콜옵션이 가능성이 제기되자. 콜옵션이 이제 회계 장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부채로 작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바가 완전 자본주식이 되니까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에 상장도 안 되고 그게 삼성물산한테도 부담이 될 거고 그렇죠.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것이 증선위의 논리잖아요. 예, 증선위의 논리인데 이제 삼바의 논리는 뭐냐면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오히려 그 삼바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국제 승인도 앞서고 유럽 승인도 앞서 바이오시밀러 그 제약 같은 게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다고 봤는데 그때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것 때문에 공동지배로 바꿨다는 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 기준을 바꿨다는 거. 근데 그거는 오히려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콜옵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바꾼 것이라는 것이 삼바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내부 문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삼성 미래전략실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선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사실은 뭐 스모킹건이 됐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을 모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건 증선이가 이제 보는 것과 삼바가 보는 것 우리가 그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걸은 건 뭐냐면 재무제표 수정 그 부분하고 최고 경영자 왜 바꾸라 그랬잖아요. 대표이사하고 임원을 바꾸라. 그 부분하고 해임 권고죠. 그다음에 감사인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고발, 그다음에 거래소 상장 폐지 이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매매거래 정지.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돼, 행정처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뭐 다툰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다툴 수 없고 거래소 상장 폐지라든가 매매거래 정지는 이건 굳이 다툰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다뤄질 거는 재무제표를 수정 부분. 외곽 쉽게 생각하면 고의분식 문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 그걸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다투는 거고요. 경영자를 바꾸라 했잖아요. 그거 다투는 거고 감사인 지정 문제 이런 걸 다투는 거고 그러면은, 과징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투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네 가지,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다뤄질 주 포인트 네 가지 중에서 사실은 첫 번째 거 재무제표 수정 문제 이 결론에 따라서 나머지 세 개는 다 자동적으로 결정되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종속회사에 따른 그런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계회사로 봐가지고 지분법상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인데 결국은 공동지배로 바꿔가지고 지금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지분법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재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보는 시각, 결정을 내린 시각이 법원에 가가지고 다른 어떤 결론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혹시 있습니까? 많죠. 많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청,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라든지 우리 뭐 개인들이라든지. 그래서 또 개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행정청은 행정청이 어떤 맞다고 생각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이 국제 회계 기준 IFRS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넓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거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회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계 기준에 맞는다면 사실은 이것이 고의 분식 회계의 여부를 다투는 거잖아요. 고의, 분식 이게 중요합니다. 고의로 분식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약간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불법이냐, 고의 분식이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법원에서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문의 해석을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이냐라고까지 과연 봐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 IFRS의 어떤 허점을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고들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은 다릅니다. 좀 다른 얘기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에서 한낮엔 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도 있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 상태는 여전히 좋지 못한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황사는 오늘 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내일은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으로 5mm 내외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가 없어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웅렬 회장이 올해로 63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64 정도 되시겠죠. 64세 회장 자리를 내놓고,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창업을 해보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창업 뭘 할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마음이 상당히 좀 본받을 게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회장 같은 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창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실제로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국민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이것 또한 현재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